내가 미쳐지. 네 아빠 없이 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이야? 차라리 낫지 말걸.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들리시나요? 저는 오늘 제 평생의 가장 큰 실수, 아니, 제 인생 최대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자식을 편애하며 모든 것을 바쳤더니 정작 그 자식에게 버림받은 어미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특정 자녀에게만 올인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있다면 제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여러분의 마지막이 저처럼 비참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적습니다. 병든 몸으로 30만 원을 구걸해야 했던 날, 제가 평생 귀하게 키운 딸에게 들었던 그 차가운 거절. 그날의 충격과 배신감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에 사는 68세 김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지역에 계신가요? 혹시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병원 진료실의 하얀 벽이 유독 차갑게 느껴지던 그날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말씀하시는데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할머니, 양쪽 무릎 관절이 많이 다르셨네요. 이대로 두시면 걷기도 힘들어지실 거예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되냐고 물었더니 한쪽에 500만 원, 양쪽 다 하면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 없이 혼자 두 딸 키우며 살아온 제게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 있겠어요. 병원을 나와 벤치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큰딸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죠.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는데 왜 그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던지.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드디어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전 지금 회의 중이라서요. 항상 바쁘다는 딸이었죠. 대기업 부장이라고 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엄마 전화 한 통 제대로 받을 시간도 없나 싶어 서운했어요. 지혜야, 엄마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무릎 수술을 해야 한대. 수술이요? 심각한 거예요? 인공관절 수술이래. 안 하면 못 걷게 된다고.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죠. 엄마, 그런데 수술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지금 준수 씨가 병원 확장한다고 대출받아서 애들 학원비도 있고 정말 여유가 없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물었죠. 지혜야, 엄마가 매달 30만 원만 보태달라는 거야. 수술비는 어떻게든 마련할게. 수술하고 나면 병원비랑 약값이 필요하잖아. 30만 원이요? 엄마,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저도 살림 꾸려가기 빠듯한데.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강남의 아파트 두 채 가지고 외제차 몰고 다니는 딸이 30만 원이 없다고요? 제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지혜야,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 안 나니? 내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서 청소하고 식당 일하고 너 학원 보내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엄마, 왜 갑자기 옛날 얘기를 해요? 전 지금 회의 중이니까 나중에 다시 통화해요. 툭 전화가 끊겼어요. 차가운 바람이 제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았죠. 병원 앞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봐도 부끄러운 줄도 몰랐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정작 늙고 병들었을 때 외면당하는 이 서러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작은 딸 민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언니한테 들었어요. 무릎 수술하신다고요? 왜 저한테는 얘기 안 하셨어요? 민정이는 항상 이렇게 먼저 걱정해주는 아이였죠. 비록 형편이 어려워도 틈틈이 반찬 해다 주고 명절 때마다 용돈도 쥐어주고 민정아,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엄마는 괜찮아.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비록 많지는 않지만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월세방에 사는 작은 딸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강남 아파트에 사는 큰 딸은 30만 원이 아깝다고 하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때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제 남편 영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38배 나이에 15살 지혜와 12살. 민정이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막막했어요. 영호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는데 사고 후 빚만 남기고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빚쟁이들이 찾아와 소리 지르는 걸 두 딸이 보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그때부터 제 고난의 세월이 시작됐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밤에는 빌딩 청소를 하며 두 딸을 키웠어요.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와 4시간 자고 다시 일어나 아이들 밥 챙겨주고 학교 보내는 게 일상이었죠. 손가락은 늘 갈라져 있었고 무릎은 늘 시큰거렸어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늘 씩씩한 척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큰딸 지혜에게 더 많은 기대를 걸었어요. 공부를 잘했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 지혜는 꼭 좋은 대학 보내셔야 해요. 이런 아이가 집안 형편 때문에 공부 못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제 가슴에 못이 되어 박혔어요. 그날부터 저는 지혜 뒷바라지에 모든 걸 쏟아부었죠. 민정이는 학원 하나 제대로 못 보냈지만 지혜는 영어, 수학 학원을 빠지지 않고 보냈어요. 민정이가 엄마 나도 피아노 학원 가고 싶어라고 할 때마다 민정아 언니가 대학 가면 너도 보내줄게라고 달랬죠. 그때 민정이의 서운한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특히 잊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어요. 지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죠.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지혜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단과 학원 더 다녀야 해. 수학이 약한데 이대로는 서울대 못 가. 한 달에 80만 원이라는 거금이었어요. 그때 월세가 30만 원이었으니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겠죠? 민정이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다녔고 저는 1년 내내 같은 옷만 입었는데 그런데도 저는 지혜의 학원비를 마련했어요. 새벽 일을 더 늘리고 주말에는 행사 도우미까지 나갔죠. 민정이가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 쓰러지면 어떡해라고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아. 언니가 좋은 대학 가면 우리 집안이 다 잘 살 수 있어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어리석었죠. 한 자녀의 성공이 온 가족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지혜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아온 날을 기억해요. 서울대는 아니었지만 명문대였죠.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민정이도 언니를 축하해줬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더 큰 경제적 부담이 시작됐죠. 등록금, 생활비, 책감. 지혜는 당연하다는 듯이 손을 벌렸고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채워줬어요. 민정이는 그 사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에 갔어요. 엄마, 나는 빨리 취직해서 엄마 도와줄게라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과를 선택했죠. 그런 민정이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미안했어요. 언니만큼 투자를 못 해준 것이. 지혜는 대학 시절에도 늘 돈이 필요했어요. 엄마, 과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데 돈 좀 붙여줘. 엄마, 노트북이 고장나서 새로 사야 해. 엄마, 토익 학원 등록해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 우리 지혜 좋은데 취직하려면 스펙도 쌓아야지라며 돈을 마련했어요. 민정이는 그런 저와 언니를 보며 점점 말이 없어졌죠. 어느 날 민정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엄마는 언니만 사랑해? 그 질문에 저는 화들짝 놀랐어요. 아니야, 민정아. 엄마는 너희 둘 다 똑같이 사랑해. 단지 언니가 공부를 잘하니까. 민정이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죠. 알아, 엄마. 나도 이해해. 언니가 잘 되면 우리 가족 다 잘 되는 거잖아.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제 방식이 옳다고 믿었어요. 한 명이라도 제대로 성공시키면 그게 다른 식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요.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지혜가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는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드디어 고생 끝이라고 생각했죠. 첫 월급을 받은 지혜가 저에게 봉투를 건넸을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던지. 민정이도 언니를 자랑스러워했어요. 비록 자신은 작은 회사에 다니지만 언니가 잘 되어서 기쁘다고 했죠. 그런데 지혜가 의사인 박준수를 만나 결혼하면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윗감이 의사라니 하늘이 준 선물 같았죠. 지혜는 강남에 신혼집을 얻었고 저는 딸이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지혜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명절에도 시댁을 먼저 찾았어요. 저는 시댁이 우선이지 이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민정이만이 꾸준히 저를 찾아와 반찬을 만들어주고 안부를 물었어요.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징조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지혜를 믿었고 제가 평생 쏟아부은 사랑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곧 알게 되었지만요.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저는 68세가 되었고 몸 여기저기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죠. 특히 무릎이 심했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뼈가 부딪히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면 한참을 주물러야 겨우 걸을 수 있었어요. 처음엔 파스 붙이고 진통제 먹으면서 버텼어요.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뭐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점점 통증이 심해졌고 장을 보러 가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무거운 것을 들 수도 없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퉁퉁 부었죠. 민정이가 걱정하며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저는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라고 했어요. 사실은 병원비가 부담스러웠거든요. 기초연금 받는 것과 민정이가 가끔 주는 용돈이 수입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큰일이 났어요.
화장실에 가다가 무릎이 꺾이면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일어서려고 해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바닥에 앉아 있다가 겨우 기어서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때의 그 비참함과 무력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다음 날 민정이가 와서 저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검사 결과는 제1장에서 말씀드렸듯이 퇴행성 관절염 말기였죠.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수술을 서둘러야 한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1,000만 원이 넘는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할까? 그리고 수술 후 재활 기간 동안 누가 저를 돌봐줄까? 혼자 사는 집에서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 몸으로 어떻게 지낼까? 민정이는 엄마 우리 집에 와서 지내요. 좁긴 하지만 일하고 했지만 월세방에 사는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지혜가 나서주길 바랐죠. 넓은 집에 사는 큰 딸이, 그동안 제가 모든 것을 바쳐 키운 딸이 당연히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드디어 용기를 냈어요. 지혜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기로 한 거죠. 전화로는 거절당했지만 직접 만나서 사정을 설명하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토요일 오후 저는 아픈 다리를 이끌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타고 역에서 내려서도 한참을 걸어야 했죠. 평소 같으면 3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넘게 걸렸어요. 중간에 벤치에 앉아 쉬면서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 참았어요. 지혜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려한 조경에 고급스러운 외관. 제 딸이 이런 곳에 산다는 게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경비실에서 어디 가시는 분이세요? 라고 물을 때 딸 집에 가는데요 라고 대답하면서도 왠지 움츠러들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으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나야, 엄마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문이 열렸어요. 지혜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엄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요? 잠깐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하자. 지혜는 마지못해 저를 안으로 들였어요. 거실에 들어서니 더욱 마음이 복잡했죠. 이탈리아산 가구의 수입 가전제품들.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제가 뼈 빠지게 일해서 뒷바라지한 결과라고 생각하니 뿌듯하면서도 서글펐어요.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지혜가 차를 가져오는 동안 저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시댁 식구들과 찍은 사진만 있고 저와 민정이가 있는 사진은 하나도 없었어요. 가슴이 찌릿했죠.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준수 씨는 골프 가서 저녁에나 올 거예요. 사위가 없다니 다행이었어요. 딸과 단둘이 이야기하기가 더 편할 것 같았거든요. 지혜야, 엄마가 며칠 전에 전화했던 거 기억하지? 무릎 수술 이야기. 지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차를 마시던 손이 멈췄죠. 아, 그거요. 엄마, 정말 죄송한데 저희도 지금 상황이. 잠깐 끝까지 들어봐. 엄마가 수술비 1,000만 원을 달라는 게 아니야. 그건 어떻게든 마련할게. 대출이라도 받아서. 다만 수술하고 나면 한동안 거동이 불편할 텐데 그때 좀 도와줄 수 없을까 해서.
지혜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하지만 준수 씨가 뭐라고 할지. 시어머니도 자주 오시는데 친정 엄마까지 계시면. 그럼 수술 후에 병원비랑 약값이라도 한 달에 30만 원만.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지혜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죠. 준수 씨? 벌써 왔어? 비가 와서 골프 취소됐어? 사위 준수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골프웨어 차림이었는데 저를 보자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죠. 어머니 오셨네요. 연락도 없이. 그 말투에서 벌써 불편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죠. 박서방,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네, 뭐.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지혜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엄마가 무릎이 안 좋으셔서 수술하신대. 준수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마치 제가 돈 뜯으러 온 사람 같다는 표정이었죠. 그래서요? 설마 저희한테 수술비를. 제가 서둘러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수술 후에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준수가 지혜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여보, 잠깐 안방에서 이야기 좀 하자. 두 사람이 안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문은 닫혀 있었지만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준수가 뭔가 따지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하고 지혜가 변명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나왔는데 지혜의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울었나 봐요. 준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도 여유가 없습니다. 병원 확장 때문에 대출도 많이 받았고 애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요. 처제한테 부탁하시는 게 어떨까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사위의 차가운 거절도 거절이지만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지혜의 모습이 더 가슴 아팠어요. 지혜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지혜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한데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존심이 상했다기보다는 제가 평생 모든 것을 바쳐 키운 딸이 저를 이렇게 대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래, 알았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괜히 왔구나. 일어서려는데 무릎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어요. 비틀거리자 지혜가 부축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됐어. 혼자 갈 수 있어. 현관을 나서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복도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겨우 참았죠. 아파트를 빠져나와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그냥 맞으며 걸었죠.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젊은 부부가 나이든 어머니를 부축하며 택시에 태우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병원 다녀오시면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라는 며느리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왜 남의 집 며느리는 저렇게 다정한데 왜 남의 집 딸은 어머니를 저렇게 챙기는데 내 딸은 내가 그토록 아꼈던 딸은 왜 집에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온몸이 떨렸죠. 추워서인지 서러워서인지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그날 밤은 정말 길고도 괴로운 밤이었어요. 지엔의 집에서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인지 온몸이 열이 나고 식은땀이 흘렀죠. 사위 준수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고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지혜의 모습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나를 그렇게 대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정이가 반찬을 들고 왔는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더군요. 밤새 울고 뒤척인 탓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민정이는 눈치가 빠른 아이라 금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챘나 봐요. 부엌에서 반찬통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죠. 민정이는 언니네 갔다 온 것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혜가 전화를 했다면서 엄마가 다녀가셨다고 했다더군요.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괜찮다고 엄마가 알아서 하겠다고만 했죠. 하지만 민정이는 이미 모든 걸 눈치챈 표정이었어요. 그때 민정이가 적금을 깬 돈이 있다며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월세방에서 어렵게 사는 작은 딸이 자기 결혼 자금까지 깨서 도와주겠다는데 강남 아파트에 사는 큰 딸은 남편 눈치 때문에 10만 원도 아까워한다니. 이 무슨 아이러니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후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고 죄송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남편과 다시 이야기를 해봤다면서 매달 10만 원 정도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남편 몰래 줘야 한다는 거예요. 제 딸이, 제가 뼈 빠지게 일해서 대학까지 보낸 딸이 어머니에게 용돈 10만 원 주는 것도 남편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것도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쓰면서 사는 딸이 말이죠. 저는 그냥 괜찮다고 필요 없다고 했어요. 남편 몰래 뭘 하느냐고 내가 잘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내가 바랐던 노후인가, 이게 내가 꿈꿨던 효도인가 싶어서요. 평생 모든 것을 바쳐가며 키운 자식에게 이런 대접을 받다니. 그런데 일주일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민정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서는 핸드폰을 내밀더군요. 지혜가 SNS에 올린 사진이었는데 남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간 거예요. 그것도 비즈니스석을 타고 파리와 런던을 다녀왔더라고요. 사진 속의 지혜는 명품 가방을 들고 에펠탑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는 사진, 명품 매장에서 쇼핑하는 사진들이 즐비했죠. 댓글에는 부러워하는 친구들의 글이 가득했고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어머니가 수술비 때문에 은행 대출까지 알아보고 있는데 유럽에서 호화로운 여행을 즐기고 있다니. 비즈니스석 항공료만 해도 몇백만 원일 텐데 어머니에게는 한 달에 30만 원이 부담이라고 했다니. 민정이가 제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언니는 언니 가족이 있으니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언니에게는 엄마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생긴 거라고요. 그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어요. 지혜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들이었죠.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졸업식, 대학 합격증을 들고 기뻐하던 모습. 모든 사진에서 지혜는 밝게 웃고 있었고, 저는 그런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특히 기억나는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지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장염에 걸려 입원했을 때였죠.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간호했는데 그때 지혜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이 생생히 기억났어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엄마 호강시켜주겠다고, 좋은 집에 모시고 맛있는 것도 실컷 사드리겠다고. 그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까맣게 잊어버렸을까요? 앨범을 넘기다 보니 민정이의 사진들도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죠. 대부분의 사진에서 민정이는 언니 뒤에 서 있거나 구석에 조그맣게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민정이의 시선은 항상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언니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내가 한쪽만 바라보느라 놓쳤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곁에서 묵묵히 저를 지켜봐준 민정이에게 얼마나 미안한 일을 했는지 깨달았죠. 하지만 이미 세월은 흘렀고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다음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지혜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기로 말이죠. 집 근처 은행에 가서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오래된 집이지만 그래도 500만 원 정도는 빌릴 수 있다고 하더군요. 나머지는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깨야 할 것 같았어요. 은행에서 나오는 길에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점심이나 같이 먹자고, 자기가 사겠다고 했죠.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혹시 마음을 바꿨나 도와주려고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이제 와서 밥 한 끼로 무엇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그날 저녁 민정이가 봉투를 하나 들고 왔어요. 열어보니 200만 원이 들어 있었죠. 적금을 깼다고,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도 보탰다고 했어요. 저는 펄쩍 뛰며 안 된다고 했지만 민정이는 단호했어요. 자기도 엄마 딸이라고, 왜 항상 언니한테만 기대냐고, 자기가 여기 있는데 왜 안 보냐고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민정이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죠.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진정한 효도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렸죠.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듯이 지나간 세월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민정이가 가져다 준 200만 원을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며칠을 고민했어요. 작은 딸의 정성은 고맙지만 선뜻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 돈이 민정이에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알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중에 지혜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토요일 오후에 집에 놀러 오라는 거였어요.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한다면서요. 저는 망설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가보기로 했죠. 어쩌면 지난번과는 다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서요. 이번엔 택시를 타고 갔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었거든요. 택시비가 3만 원이나 나왔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아파트 현관에 도착하니 지혜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표정이 밝아 보여서 조금 안심이 됐죠. 집에 들어가니 사위 준수도 거실에 있었고 12살
10살 된 손자 손녀가 할머니라며 달려왔어요. 아이들을 안아주는데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앉을 수도 없었죠. 지혜가 차를 내오며 이런저런 안부를 물었어요.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수술 일정은 잡았냐고, 어느 병원에서 하기로 했냐고 물었죠. 저는 다음 달 중순쯤 하기로 했다고, 동네 병원에서 하기로 했다고 대답했어요. 그때 준수가 끼어들었어요. 좋은 병원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아는 의사를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했죠. 순간 혹시 도와주려나 싶어서 기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어진 말에 또다시 실망하고 말았죠. 준수는 병원만 소개해 줄 뿐이지. 비용은 우리가 도와줄 처지가 아니라고 못을 박았어요. 병원 확장 때문에 대출금이 많고 아이들 교육비며 유학 준비 비용이 만만치 않다면서요.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죠. 어머니도 집이 있으니 담보대출을 받으면 되지 않냐고. 요즘은 노인도 대출이 잘 나온다고요. 저는 이미 알아봤다고 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자 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됐네요 라고 했죠. 마치 남의 일처럼 시원하게 정리하는 모습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그때 지혜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도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그래도 수술하고 나서 병원비 정도는 조금씩 도와드릴게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만 원. 또 그 10만 원이었어요. 저는 참고 있던 화가 폭발할 것 같았죠. 아이들 학원비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쓰면서 유럽 여행 다녀오는 데는 1,000만 원 넘게 쓰면서 정작 어머니에게는 10만 원이 전부라니요. 제가 물었어요. 지혜야, 너희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되니? 지혜가 당황하며 대답했죠. 그게 왜요? 뭐, 이것저것 합치면 1,000만 원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1,0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을 쓰면서 사는 딸이 어머니에게는 10만 원도 아까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너희가 잘 사는 건 좋은 일이야. 엄마도 기쁘지. 하지만 지혜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나니? 내 아빠 돌아가시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 하나 제대로 키우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르겠니?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준수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죠. 아이들 학원 데리러 가야 한다면서 먼저 나가버렸어요. 지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왜 자꾸 옛날 얘기를 해요? 그때 고생하신 건 알아요. 하지만 그게 지금 저희가 무조건 돈을 대드려야 하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평생을 바친 딸이 나에게 하는 말이 고작 이런 거였구나. 양육은 부모의 의무이고 효도는 자식의 선택이라는 건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부모가 자식 키우는 건 당연한 거고 자식이 부모 돌보는 건 선택인 거지. 하지만 지혜야,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너무 서럽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지혜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제발 그만해요.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시댁에서는 왜 친정에 자꾸 가냐고 뭐라 하고 엄마는 이렇게 압박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압박이라니. 병든 어머니가 도움을 청하는 게 압박이라니. 저는 힘없이 웃었어요. 알았다, 지혜야.
엄마가 잘못했네. 괜히 너한테 부담 줘서 미안해. 더 이상 연락 안 할게.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줄게. 지혜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야, 됐어. 나도 이제 정신 차렸어. 내가 잘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정말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릎이 아파서 비틀거렸지만 지혜의 부축을 뿌리쳤죠. 현관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지혜가 문가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따라 나오지는 않더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끝이구나. 내가 모든 걸 바쳐 키운 딸과의 인연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파트를 나와 택시를 잡으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그냥 맞으며 서 있었죠.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이 안 갔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겨우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민정이가 와 있었어요. 비에 젖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 수건을 가져왔죠. 따뜻한 차를 끓여주며 아무 말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곁에서 제 손을 잡아줄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지혜는 잊기로, 마음속에서 지우기로, 비록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도 더 이상 매달리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밤마다 지혜가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올랐고 엄마 사랑해요 하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럴 때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지만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녀의 인연은 끝이 났어요. 아니, 제가 끝냈다고 해야 맞겠죠.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지혜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고 저는 민정이의 도움과 은행 대출로 수술 준비를 마쳤죠. 수술 날짜는 다음 주로 잡혔고 입원 준비물도 다 챙겨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수술을 사흘 앞둔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는데 문을 열어보니 지혜가 서 있었어요. 한 달 만에 보는 딸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 보였죠. 눈가도 부어 있었고요. 지혜는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엉엉 울며 사과했죠.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반복해서 사과하는 딸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더군요. 지혜를 일으켜 세우고 거실에 앉혔어요. 차를 한 잔 따라주고 물었죠. 무슨 일이니? 갑자기 왜 이러니? 지혜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었다고 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간병인을 쓰기 싫다고. 며느리인 자기가 병원에서 밤낮으로 돌봐야 한다는 거였어요. 일주일째 병원에서 시어머니 수발을 들다 보니 엄마 생각이 미치도록 났다고, 자기가 얼마나 못된 딸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돈이 많은데도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고 조금만 늦어도 호통을 치고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상을 업기도 한다면서요. 그런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면서 정작 자기를 낳고 키워준 친정어머니는 외면했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지혜는 봉투를 하나 꺼내 제게 내밀었어요. 500만 원이라고 했죠.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이라면서 수술비에 보태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술할 때 자기가 간병을 하겠다고, 시어머니 때문에 못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시간을 내겠다고 했어요. 순간 가슴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딸이 뒤늦게나마 깨달아줘서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했죠. 시어머니 간병을 하다가 비로소 어머니를 떠올렸다니. 그것도 남편 몰래 비상금을 가져왔다니. 저는 봉투를 밀어냈어요. 됐다, 지혜야. 이미 다 준비했어. 민정이가 도와줘서 수술비도 마련했고 간병도 민정이가 해준다고 했어. 지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민정이가요? 민정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 말에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내 동생은 돈이 많지 않아도 엄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아이야. 적금을 깨서 200만 원을 가져왔어. 내가 유럽 여행 다닐 때 민정이는 엄마 수술비를 마련하고 있었지.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을 깨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죠. 그때 문득 지혜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엄마, 사실 준수 씨와 사이가 안 좋아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서 물었더니 지혜는 울먹이며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놨어요. 시댁의 간섭이 너무 심하고 준수는 늘 시댁 편만 들고 자기는 그저 아이들 키우는 기계처럼 살고 있다고.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실상은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그래서 친정 엄마한테 더 잘해야 했는데 오히려 엄마까지 밀어냈다고. 이제 자기에게는 아무도 없다고. 시댁도 남편도 모두 남 같은데 엄마마저 잃으면 정말 혼자가 되는 것 같다고 울부짖었어요.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불쌍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지만 이미 마음의 문은 닫혀 있었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 법이니까요. 지혜야, 내가 힘든 건 알겠어. 하지만 그게 엄마를 외면한 이유는 되지 않아. 내가 힘들 때 엄마를 찾지 않았잖아.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았지. 이제 와서 엄마가 필요하다고 하면 엄마 마음이 열릴 것 같니? 지혜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예전처럼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예전처럼이라. 그게 가능할까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은 사이인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혜야,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 내가 잘 살기를 바라지만 더 이상 기대하지는 않을 거야. 그게 서로에게 편할 것 같아.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민정이가 들어왔어요. 지혜를 보고 놀랐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한 듯 했죠. 민정이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어요. 지혜가 민정이를 보며 말했어요. 민정아, 고마워. 내가 엄마를 돌봐줘서. 내가 언니 노릇을 제대로 못했네. 민정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언니,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하지만 엄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준 건 사실이야. 시간이 필요할 거야. 새 모녀가 거실에 앉아 있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했어요. 한때는 그렇게 가까웠던 사이인데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조심스러운 사이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지혜는 결국 일어섰어요. 시어머니 면회 시간이 다가온다면서요.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봉투를 내밀었지만 저는 끝내 받지 않았어요. 엄마, 그래도 이거라도 받아요. 제 마음이에요. 마음은 알겠는데 이제 필요 없어. 내 돈은 내가 쓰렴. 앞으로 혼자 살게 될지도 모른다면서? 그럼 더더욱 아껴야지. 지혜는 결국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현관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지만 저는 손을 흔들어 주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닫아버렸죠. 문 밖에서 한참 동안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문 앞에 서 있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다시 초인종을 누르지는 않았어요. 한참 후에야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민정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엄마, 괜찮아요? 너무 차갑게 대한 거 아니에요? 차갑다고? 아니야, 이게 맞아. 이제 각자의 삶을 사는 거지. 엄마는 엄마대로, 지혜는 지혜대로.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지혜와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더 이상 기대하지도 실망하지도 않아도 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지혜에게서 긴 문자가 왔어요. 엄마를 이해한다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겠다고, 언젠가는 용서받고 싶다고. 하지만 저는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 모녀의 인연은 끝이 났어요. 아니, 새로운 거리를 두고 시작된 건지도 모르겠네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물처럼 흐려지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제 삶도 많이 달라졌죠. 무릎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민정이의 헌신적인 간병 덕분이었죠.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민정이는 회사의 휴가까지 내가며 저를 돌봐줬어요. 새벽에 출근하기 전 아침을 차려놓고 가고 퇴근 후에는 제 물리치료를 도와줬죠. 주말에는 병원 재활센터에 데려다주고 산책도 함께 했어요. 그런 민정이를 보며 저는 매일같이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꼈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곁에 있는 진주를 몰라보고 멀리 있는 돌멩이만 바라봤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어느 날 민정이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거예요. 과장으로 진급하면서 월급도 50만 원 올랐다고 했죠. 그동안 묵묵히 일만 했는데 드디어 인정받았다면서 기뻐했어요. 민정이는 월급이 오른 첫 달 제게 새 옷을 사줬어요. 엄마 이제 예쁜 옷 입고 다니라면서요. 백화점에 가서 옷을 고르는데 가격표를 보니 10만 원이 넘는 거예요. 너무 비싸다고 했더니 민정이가 웃으며 말했죠. 엄마한테 이 정도도 못 해드려요? 이제 제가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내가 평생 들었던 그 약속, 지혜에게서 듣고 싶었던 바로 그 말을 민정이가 하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지혜의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어요. 민정이를 통해서 또는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요. 결국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가슴이 철렁했죠. 그렇게 화려해 보였던 결혼 생활이 10년 만에 끝났다니. 들리는 말로는 재산 분할 문제로 굉장히 힘든 싸움을 했다고 해요. 시댁에서는 지혜가 기여한 게 없다며 위자료도 주지 않으려 했고 양육권 소송까지 갔다고 했죠. 결국 아이들은 아빠가 키우기로 했고 지혜는 빈손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강남 아파트에서 쫓겨난 지혜는 경기도 외곽에 원룸을 얻어 살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한다고 들었죠. 어느 날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언니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가끔 전화해서 우는데 엄마 보고 싶다고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라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했죠. 사실 지혜가 불쌍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뜻밖의 사람을 만났어요. 지혜였죠. 1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그 화려하고 도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늙어 보였어요. 비싼 명품 대신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한때 윤기나던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했죠. 서로 마주친 순간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떨렸죠. 저도 당황했지만 애써 담담한 척했어요. 지혜가 다가와 물었어요. 엄마 잘 지내셨어요? 무릎은 괜찮으세요? 그래, 나는 잘 지내. 너는 어떻게 지내니? 지혜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잘 지내요. 일도 하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장바구니를 보니 라면과 김밥 같은 싸구려 음식들 뿐이었거든요. 한때 유기농 식품만 먹겠다고 했던 딸이. 지혜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마트 한복판에서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지혜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된 딸이었어요. 이제야 엄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보니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겠어요. 저는 지혜를 일으켜 세웠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 일어나라고 했죠. 마트를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지혜는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놨어요. 이혼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이들을 빼앗기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버거운지, 그리고 이제야 엄마의 고생을 이해하게 됐다고, 자기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저는 묵묵히 들었어요. 딸의 고통이 느껴져서 마음이 아팠지만 그렇다고 쉽게 위로의 말을 건넬 수는 없었어요. 지혜가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많지 않지만 이번 달 월급에서 조금 떼어왔다면서 엄마 용돈이라도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5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5만 원. 한때는 점심 한 끼 값도 안 된다고 했던 돈을 이제는 힘들게 모아서 가져온 거였어요. 저는 봉투를 돌려줬어요. 내가 더 필요할 거야. 잘 챙겨 먹고 건강 조심하고.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다시 엄마 딸로 받아주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지혜야, 시간이 필요해. 내가 변한 건 알겠지만 상처가 너무 깊어서 조금만 더 시간을 줘. 그래도 가끔은 연락할 수 있을까요? 안부라도 묻고 싶어요. 그래, 가끔은 연락해도 돼. 하지만 너무 자주는 말고.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어서면서 다시 한번 인사했죠. 엄마,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지혜야. 그 말을 듣고 지혜는 펑펑 울었어요. 1년 만에 듣는 엄마의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그리웠나 봐요. 지혜가 떠난 후 저는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인생이란 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가졌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다가 잃고 나서야 깨닫는다는 게. 지혜도 그랬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민정이에게 이야기했더니 민정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언니도 충분히 벌 받았어요. 이제 조금씩 풀어주세요. 우리 다시 가족이 되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언젠가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겠지. 비록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는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건 아직 먼 이야기였어요. 상처가 아물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이었어요. 저는 민정이가 사준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죠.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건강을 되찾으니 삶의 의욕도 다시 생겨났어요. 오늘은 민정이와 함께 벚꽃 구경을 가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거실 탁자 위에는 지혜가 보낸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안부를 묻는 편지를 보내오는데 이번에는 사진도 함께 들어 있었죠. 작은 원룸에서 혼자 밥을 먹는 모습이었어요. 웃고 있었지만 왠지 쓸쓸해 보였죠. 편지를 읽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인생이란 게 참으로 묘하다고. 내가 그토록 기대를 걸었던 딸은 멀어졌고 관심 밖에 있던 딸이 이제는 제 전부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모두 제가 뿌린 씨앗의 결과였겠죠. 돌이켜보면 저는 참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자식을 차별하고 편애하면서도 그게 잘하는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똑똑한 아이에게 집중 투자하면 온 가족이 잘 살 거라는 그 허황된 믿음이 결국 가족을 갈라놓았죠. 특히 민정이에게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언니 그늘에 가려 제대로 된 사랑도 받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저를 먼저 생각해 줬으니까요. 진정한 효도란 바로 이런 것이었는데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죠. 요즘 가끔 동네 경로당에 나가면 비슷한 사연을 가진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요. 잘 나가는 자식은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고 오히려 못 배우고 가난한 자식이 부모를 모신다고들 하시죠.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요. 자식 차별하지 말라고, 곁에 있는 자식이 진짜 보물이라고요. 지난주에는 옆집 박씨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큰아들만 편애하다가 며느리와 사이가 틀어져서 명절에도 못 본다고 울면서요. 작은아들은 서운함에 연락을 끊었다고 했죠. 제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박씨 할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작은아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 보라고요.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면 분명 받아줄 거라고. 자식은 부모를 영원히 미워할 수 없는 법이라고요. 사실 저도 요즘 지혜를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민정이 말이 맞아요. 충분히 벌 받았고 이제는 다시 가족이 되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비록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피를 나눈 모녀잖아요. 며칠 전에는 지혜에게 전화를 했어요. 다음 달 제 생일에 오라고. 민정이와 셋이서 밥 먹자고. 전화를 받은 지혜는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요? 정말 가도 돼요? 하면서요. 그 목소리를 듣는데 저도 마음이 아렸어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건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두 딸을 똑같이 사랑하고 아꼈을 거예요. 성적이나 능력으로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식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않았을 거예요. 자식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이고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 인정했을 거예요. 부모 노후는 부모가 준비해야 하는 거지. 자식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무엇보다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알았을 거예요. 멀리 있는 금덩이보다 가까이 있는
흙덩이가 더 가치 있다는 걸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화려해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한 마음을 알아봤어야 했는데 말이죠. 이제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후회하며 살지는 않으려고요. 민정이와 함께하는 하루하루에 감사하고 지혜와도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가려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가족이면 충분하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모든 자식을 공평하게 사랑하세요. 그리고 겉모습에 속지 말고 진심을 보세요. 곁에서 묵묵히 여러분을 챙기는 그 자식이 진짜 보물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효도의 척도가 아니에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도 부모에게 30만 원 아까워하는 자식보다 어렵게 살면서도 5만 원이라도 보태려는 자식이 진짜예요. 그리고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붓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준비하세요. 자식은 언젠가 독립해서 자기 가정을 꾸릴 존재예요. 부모 곁에 평생 있을 수는 없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마지막으로 이미 저처럼 자식과 멀어지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용기 내서 먼저 손 내미세요. 자존심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가족보다 중요한 자존심은 없으니까요. 저도 이제 지혜와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상처를 안고 살기엔 남은 인생이 너무 짧아요. 용서하고 화해하며 살아가는 게 모두에게 좋은 일이겠죠. 민정이가 현관에서 부르네요. 벚꽃 구경 갈 시간이래요. 이만 일어나야겠어요. 여러분, 부디 행복하세요. 그리고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세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기 전에 지금 바로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감사합니다.